이 영화는 수많은 결의의 피로 엮어진 6.25의 생생한 기록이다. 잡초우거진 골짜기, 이름 없는 젊은 원원들이 잠든 자리에 빨간 진달래 피고지기 어연 15회. 여기 진혼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들 무명의 호국 영령 앞에 3과 2 한 편의 영화를 바친다. 인류 사상 일찍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동족끼리의 이 참극. 우리는 이 한 편의 영화를 통해 민족적 비극을 일으킨 전쟁 도발자들의 죄악을 고발하련다. 1945년 8월 15일 금수강산 방방곡곡마다 해방의 기쁨이 차고 넘치던 날, 감격의 소용돌이 속에서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벅찬 기쁨을 가누지 못해 어린이도 어른도 저마다 앞을 다투어 거리로 뛰쳐나왔다. 태국기가 벌럭이는 맑은 하늘가에는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독립만세 소리는 백두산에서 한라산 끝까지 메아리쳐 그칠 줄 몰랐다. 그러나 어찌 뜻했으랴. 이 양떼와 같이 순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겨우 절반만의 독립과 동강인한 자유뿐이 아니었던가. 민족의 의지에 반해서 남의 손으로 그어진 마의 38선은 새로운 순환의 역사를 잉태한 채 하루하루 비극의 그날을 재촉하고 있었던 것이다. 슬라브 민족의 전통적인 남하 정책은 공산주의자들에게 계승되면서부터 더욱 악착 같은 양상을 띠게 되었다. 북한 땅은 급속도로 적화되었으며 괴뢰 김일성은 소련 상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광군했다. 그칠 줄 모르는 적색 팽창주의는 북한 땅을 삼킨 것만으로 만족하려 들지 않았다. 유엔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마저 소나기에 넣기 위해 상전과 괴뢰 사이에는 미약과 모의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흉계를 은폐하기 위해 괴뢰 수상 김일성은 입으로 조국 통일과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을 강제로 징발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맹렬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동포를 빈군과 기아로 몰아넣은 대가로 많은 탱크와 대포가 소련으로부터 북한 땅에 쏟아져 들어왔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무기였던가. 동족을 중화하도록 사수하고 마침내는 형제에게 총칼을 겨누도록 강요해서 동족 상간의 참국을 빚어낸 원형 김일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광적인 침략 준비는 계속되었다. 온갖 수송기관을 동원해서 38선으로 경계선 전역 11군데, 해상 4군데에 걸쳐 소련제 대형 탱크 380대, 야포, 카투샤포 등 각종 포 2000여 이 밖에 200여 대의 항공기와 30여 척의 함정이 배치되었다. 무겁게 들이운 철의 장막 뒤에서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계획된 침공 작전에 따라 남침 명령만을 기다리는 붉은 이리떼들, 잠든 동포에게 겨누어진 대포와 전차. 비극의 순간은 각일각 다가오고 있었다. 이윽고 운명의 날 1950년 2월 25일 새벽, 북한 괴뢰군은 전 전선에 걸쳐 일제히 남침을 개시했다. 이때 아군의 병력은 야포 91문, 박격포 600여 문에 항공기는 연습용 비행기가 22대 있을 뿐이었으며 그 총병력 11만.
수와 장비에 있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을 맞아 영전푼테스나 중과부적, 삽시간에 연안 배천, 개성, 동두천, 포천 등 경계선의 연안 주요 도시들은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영몽의 새벽은 밝아왔다. 순식간에 집과 가족을 잃은 전대민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거리를 헤맬 뿐이었다. 동족 상단의 비극은 이렇게 해서 그 서막이 올랐다. 일거의 38선을 돌파한 괴뢰군은 전차를 앞세우고 의정부를 향해 쇄도해왔다. 제3차 태세로 돌입한 우리 국군은 당시 육군 총참모장이었던 최병덕 소장의 진두지휘로 방어선을 정비했다. 그러나 육중한 적의 탱크와 카투샤포의 화력에 맞서 싸우는 아군의 장비는 너무나 빈약했다. 용감한 병사들은 수류탄을 몸에 품고 6탄으로 적의 탱크를 무찔렀다. 그러나 힘의 차이는 너무나 엄청났다. 아군의 방어선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의정부 방면에 출현한 적 탱크 40대를 마저 영전푼테스나 역부족. 드디어 작전본부는 전 전선에 걸쳐 후퇴 명령을 내렸다. 중화기인 박격포와 탄환을 추록에 싣고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의 수사슬에서 벗어난 지 불과 5년, 이제 또다시 무지한 공산 침략군의 총검에 쫓겨 자유와 노예의 기로에 서게 된 이결의 앞길은 험악하기만 했다. 그러나 정의는 외롭지 않았다. UN 한국위원단으로부터 한국 비상사태에 관한 현지 보고를 접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즉시로 침략군에 대해 전면적으로 전쟁을 중지하고 3.8 이북으로 철퇴할 것을 명령했다. 소련의 조정을 받는 북한 침략군은 물론 이에 응하지 않았다. (2월 27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트루만 대통령의 한국 군사 원조 계획을 찬성해서 마침내 북한 괴뢰군에 대한 제재를 가결했다. UN 회원국 중 52개국이 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불의에 대한 집단 제재, 이는 실로 인류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를 추가하는 뜻깊은 기록이었다. 탱크를 앞세운 괴뢰 선봉부대는 의정부를 돌파하고 수도 서울을 가까이 접근해왔다. 혼란은 극도에 달했다. 시민들은 너무나 급작스러운 정세 변동에 갈피를 잡지 못했다. (6월 28일) 아침 침공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수도 서울은 완전히 침략군의 손에 떨어지고 말았다. 적은 탱크 부대를 선두로 동대문, 을지로, 영천 세 방면으로 시내에 돌입해왔다. 무고의 도시 서울, 무자비한 적색 독재가 지배하는 서울거리. 밀고와 폭력과 학살이 지배하는 서울거리. 적치하의 서울거리는 완전히 공포의 거리였다. 강제로 동원된 시민들은 끊임없는 공포와 불안에 떨며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성화를 받들고 음산한 행렬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공산 괴뢰군이 들어오자 큰 건물에는 김일성과 스탈린의 초상이 나붙었으며 거리는 붉은 억지 선전으로 추하게 변모해 갔다. 장비와
군대와 보급을 준비하고 전열을 정돈한 괴뢰군은 곧 한강 도하 작전을 개시했다. 김홍일 소장 지휘하의 국군 혼성부대는 한강 남한에서 수일간 전력을 다해 괴뢰군의 진출을 막아냈다. 그러나 괴뢰군의 전력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중화기에 의한 맹렬한 무차별 포격에 뒤이어 탱크를 선두로 밀어닥치는 적을 막아낼 길이 없어 서울을 잃은 지 6일 만에 벌써 수원 방어선도 위기에 빠졌다. 열세를 만회할 길이 없는 국군은 수원지구 전선을 포기하고 평택 남방으로 후퇴 천리의 제1보를 내디뎠다. 공산당의 야만성을 목도한 동포들은 이제는 죽어도 국군과 같이 죽고 살아도 국군과 같이 살리라고 국군과 전후에서 남으로 안전한 지대를 찾아 고달픈 피난길을 재촉했다. 피난민들은 극도의 주림과 피곤으로 지칠 대로 지쳤다. 장황중의 허둥지 등 꿈길처럼 떠나온 피난길이었기에 그들은 대전 수용소에 이르러 한숨 돌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일조의 거짓 신세가 된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남은 길은 이 역경을 극복하고 원수를 쳐부시는 길뿐이다. 불안정한 전국을 살피기 위해 유엔 한국위원단도 일선을 시찰했다. 수원지구를 포기한 아군은 강력한 유엔군 부대가 전선에 투입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얻고자 지연작전을 펴면서 대전에 집결했으나 급박한 정세는 대전 포기도 불가피하게 했다. 국군은 방어진을 다시 금강선으로 후퇴시켰다. 국군의 후퇴로 대전에 집결했던 피난민은 또다시 후방으로 이송되었다. 고향을 등지고 가재를 버리고 남편과 아내와 아들, 딸이 서로 종족 없이 흩어진 채 그들은 이제 또 어디로 가야만 살 수 있단 말인가. 무더운 날씨 사정없이 내리는 비를 맞아가며 피난의 행렬은 계속되었다. 푸릇한 다리를 무겁게 떼어놓으며 묵묵히 걷는 무표정한 얼굴들. 이제 그들의 육신을 지탱하는 것은 생에 대한 집념뿐이었다. 연년 수백리 피난민의 대열은 대구로 몰려들었다. 한국에 있어서의 공산군의 계속적인 살인 행위는 드디어 유엔으로 하여금 강력한 조처를 발동하게 했다. 7월 8일 역사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트루만 대통령이 인석한 가운데 유엔이 승인한 대한민국을 강력한 무력으로 지원하는 영국 불란서의 공동 제안을 채택했다. 한국 전선은 바야흐로 자유와 독재의 결전장이 되었으며 인류의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시험장이 된 것이다. 유엔은 이 성과하고도 중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쿄에 유엔군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다글라스 맥가도 원스를 최고사령관에 임명했다. 세계의 법을 이행하기 위해 하나의 깃발 아래 뭉친 유엔군. 자유와 평화의 상징 유엔기는 맥가도 총사령관에게 전달되었다. 그동안 적의 압력은 대전 방면에 집중되었다. 이 방면의 전투에서는 미군 제24사단장 딘 소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고귀한 희생자를 냈으나 그 보람도 없이 옥천, 문경, 영주를 연결하는 방어선도 무너지고 말았다. 아군의 맹렬한 폭격에도 불구하고 적은 군사행동을 계속했다. 격렬한 전투 끝에 금강을 도하한 적은 전라북도 일대의 국군 병력이 적은 틈을 타서 논산, 이리,
금산 방면으로 집결해 일거의 전라남도 일대를 석권했다. (8월 6일) UN 한국위원단은 대구에서 한국의 위기에 관한 역사적인 공개회의를 열었다. 정부에서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요인들이 인석했다. 이 회의에서 위원단은 끝내 한국에 머물러 한국 인민의 최대 갈망인 평화와 통일과 번영을 달성하도록 끝끝내 원조하리라는 그들의 결의를 재천명했다. 유엔은 총회의 결정에 따라 자유민을 원조하기 위한 군수물자와 함께 자유의 전사를 한국 전선으로 파견했다. 대규모의 공중수송과 함께 부산항에는 매일 평균 수십 척의 수송선이 각종 무기를 싣고 들어왔다. 침략군을 분쇄할 정의군대도 계속해서 한국에 상륙했다. 국군이 악전고투하며 전선을 정비 축소하는 동안 유엔군은 위력을 자랑하는 최신 무기들을 양육 집결함으로써 전비는 착착 갖추어져 갔다. 이렇게 해서 20세기의 십자군은 드디어 극동에서 그 탄생을 보게 된 것이다. 국토의 태반을 불법 침범한 적구들은 기고만장해서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이들의 만행을 응징하기 위한 한올의 십자군도 정비에 바빴다. 한국 전선으로 출동한 유엔 공군은 382북으로 출격을 개시했다. 적 보급로와 군수물자 집결지 그리고 군용시설 등은 철저히 폭격당했다. 유엔 공군의 무서운 위력 앞에 괴뢰 병사들은 완전히 위축되었다. 다치지 않고 군사 목표만을 찾아 유엔 공군은 용산 조차장을 정확히 분쇄했다. 철도, 화차, 기관차 등 모든 교통수단을 파괴 차단당한 적은 당황하고 초조했다. 그들은 전선에 대한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 세포 책임자로 하여금 강제로 주민을 동원해서 소위 노력대를 조직했다. 군수물자 운반을 위한 이 강제노동을 회피하는 시민은 곧 반동문자로 몰려 처형되었다. 명분 없는 동원이 매일같이 계속되었으며 그들의 억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갖가지 강제 서명운동을 일으켜 시민들을 괴롭혔다. 공산정권에 적극 협력하지 않는 시민, 대한민국 정부의 봉직한 자, 이북을 떠나 월남한 동포들을 모조리 불법 체포해서 철사로 두 손을 묶은 채
소위 반동문자라는 제목하에 무참히도 대량 학살을 감행했던 것이다. 이 숱한 원혼들의 넋을 무엇으로 위로한단 말인가? 그들의 만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남치밀에 6만 명을 넘는 막대한 병력을 잃고 적은 이것을 보충하기에 혈안이 되었다. 그들은 길가에서 찻속에서 다락에서 곳간에서 닥치는 대로 청소년과 장년들을 끌어내어 의영군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강제 훈련도 하는 등 마는 등 전선으로 몰아냈다. 그 수현은 8월 초선 견제로 서울 시내에서만 실로 3만 명을 넘었다. 목적도 없이 전의도 없이 그들은 날카로운 감시를 받으면서 동포를 죽이려고 음산한 죽음의 행진을 계속했다. 전선에 나타난 적의 총병력 15만, 이에 대해 아군은 정일군 참모총장 직접 지휘하에 일대 반격전의 태세를 갖추었다. 국군은 처음으로 야포와 M2포 그리고 탱크를 입수해서 사기는 배배했으며 포격은 100%의 명중률을 자랑했다. 중동부 전선에서 발악적인 침투를 시도하는 괴뢰군을 경멸하기 위해 연합군은 육해공 합동작전을 감행했다. 강력한 UN 해군의 엄호 사격은 개시되었다. 포항으로 침입하려던 적의 기도는 완전히 좌절되었으며 포항 시가는 폐허로 화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공산군은 수많은 귀순자와 포로를 냈다. 악착한 공산당은 강제로 끌어낸 어린 소년병에게 각각 몇 발의 소총 탄환과 약간의 식량을 주어 제1선으로 몰아냈던 것이다. 적은 막대한 병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자랑하던 대형 탱크도 불과 수십 대를 남겼을 뿐 모조리 파괴당했으며 그들의 주 화력을 이루던 장거리 포도 거의 다 부서지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모든 살림살이를 잃고 비난길에 나선 전제 동포들의 처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딱했다. 이 대통령 부처도 이들 전제민의 참상을 돌아보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모든 환란을 참고 견디어 나가자고 위로 격려했다. Hold on, Tara. 반격작전의 시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다. 일거의 대구 부산을 석권하려던 기도가 무참히도 실패로 돌아가자 적은 남은 병력을 수습해서 그들이 즐겨 쓰는 야만적인 인해 전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 공군 부대는 정확하게 적진지를 정찰하고 몰대같이 모여드는 적군에 대해서 빗발같이 명중탄을 퍼부었다. 이에 호응해서 포병부대도 집결한 적에게 맹렬한 십자 포화를 퍼부었다. 탱크와 중포 등 현대 장비를 잃은 적은 남은 힘을 기울여 발악적인 인해 전술을 감행해왔다. 이에 대해 미-29의 대편대는 집결된 적의 머리 위에 집중적인 폭탄 세례를 퍼부었다. 적병은 수없이 쓰러졌으며 낙동강물은 붉게 물들었다. 동족 상잔의 슬픔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요요히 흐르는 낙동강. 우리 지상군도 돌격대를 조직해서 맹반격에 나섰다. 맹렬한 추격을 받은 적병들은 도망할 길이 막혀 손을 들고 투항해왔다. 포로가 되면 총살을 면치 못할 것으로 믿어온 그들의 눈동자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적연대장을 비롯해서 남녀 특무장교와 수많은 병사들은 앞을 다투어 투항 귀순해왔다. 이들 포로는 입을 모아 괴뢰군 독전대에 가공할 진상을 폭로했다. 포로가 되어서야 비로소 동족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소나 돼지 모양 어디로 가는지 무엇하러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끌려나온 15, 16세의 소년들. 그들은 국군과 유엔군의 손으로 비로소 따뜻한 인정의 세계를 엿보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았으며 자신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임을 새삼스러이 깨달았다. 제1차 총공격에서 실패한 적은 공격의 중점을 제2군단 정면인 영천을 중심해서 동부전선으로 이동시켰다. 사계사단의 적은 호남지방의 적과 호응해서 국군의 주력 배후를 위협하면서 대구를 포위하고 단숨에 부산을 점령하려는 작전으로 나왔다. 적은 국군 정면에 탱크 40대, 포 30단문을 증강하고 강제로 증모한 2만의 신병을 충원했다. 9월 초하루 전선을 정비하고 병력을 보충한 적은 최후 발악적인 제2차 총공격을 포항-대구 간의 도로를 횡단해서 아군 배후 연락선을 차단한 괴뢰군은 9월 5일 다부동 남방과 전략적인 요충인 영천과 포항을 점령했다. 9월 5일 현재로 한반도 전역의 20분지 10분은 괴뢰군 수중에 들어갔다. 영천 점령에 성공한 괴뢰군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미 8군 사령부와 국방부 및 육군본부는 일시 부산으로 이동했다.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과 제2군단장 유재훈 준장 지휘하에 아군은 적의 주력을 교묘히 영천 평야로 유도해서 용이 주도하게 포위망을 압축해 갔다. 9월 7일 드디어 육공합동의 반격작전은 개시됐다. 아군의 포위 공격에 당황한 적은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르고 대혼란에 빠졌다. 포기를 놓치지 않고 아군은 소탕전으로 들어가 장렬한 백병전을 벌였다. 영천지구 전투에서 아군은 무적을 자랑하던 적 제15사단을 완전히 섬멸해버림으로써 적의 전의를 여지없이 꺾어놓았다. 이로써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던 80여일간에 걸친 지연작전도 끝을 보았다. 220마일에 걸친 최후의 낙동강 방어선은 드디어 안정된 것이다. 낙동강 전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제2군단장 유재홍 소장과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에게는 각각 영예로운 미 은성 훈장이 수여되었다. 이 전투의 전가와 노획품도 막대했다. 신국방부 장관과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영천 대구에서의 전과를 시찰했다. 적 사살 5,467명, 포로 148명, 차량과 전차 71대, 포 18문, 기관총 58자루, 소총 7,876자루에 달했다. 드디어 때는 왔다. 9월 13일. 진격명령만을 고대했던 유엔군 전 지상군에 대해서 워커 중장은 대망의 진격명령을 내린 것이다. 진격하는 기갑부대와 호응해서 공군기들도 지상군을 엄호하기 위한 출격 준비에 바빴다.
해군은 유엔군 측의 칠함대와 호응해서 미 해병대 제1사단, 육군 1사단, 육군 특공부대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소장이 지휘하는 아해병대 합동작전으로 부산 부두를 극비리에 출발해서 용약 장도에 올랐다. 이 역사적인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한 함정은 미국 해군 294척을 위시해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불란서, 호란 등 각국 함정이 260척에 달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함상에서는 면밀 주도한 작전 계획이 검토되었으며 용사들에게는 탄환이 배급되었다. 흐린 날씨에 가랑비조차 내리는 9월 15일 아침 6시 메가도 최고사령관의 직접 진도 지휘하에 역사적인 인천 상륙작전은 드디어 그 막을 올린 것이다. 항복이냐 죽음이냐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한편 지상군은 미제 8군과 아6군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총공격을 개시해서 전 전선에 걸쳐 일대 진출을 보았다. 유엔 해군은 인천 앞바다에서 대거 상륙을 감행했다. 이에 참가한 아군의 총 병력 4만여 명. 그러나 황폐한 인천시가는 유엔군이 상륙하자 곧 치안이 확보되었으며 거리마다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9월 17일) 미 제10군단은 제7사단의 응원을 얻어 경인가도로 진격했다. 한편 한미 양국 해병대는 영등포를 탈환하고 김포 비행장도 곧 기능을 회복해서 군수물자의 공중수송을 재개했다.
영천 상륙작전과 때를 같이 해서 아지산군 부대들도 동서남의 전 전선에 걸쳐서 일제히 노도처럼 진격을 개시했다. 이르는 곳마다 닥치는 적마다 포착 섬멸, 적의 병력 4분의 3을 정멸하고 폐주하는 적을 쫓아 쾌속의 진격을 계속했다. 한편 서울지구에서는 세 방면으로 완전히 서울을 포위한 유엔군과 아해병대가 시시각각으로 도심지대를 향해 포위망을 압축했다. 9월 20일 드디어 유엔군은 과감한 한강 투하 작전을 감행했다. 아해병대는 서대문 방면으로, 유엔군 해병대는 이화대학 고지, 유엔군 제1해병대는 영산 방면으로 각각 최후의 항거를 계속하는 적을 무찌르고 시내로 돌입할 태세를 갖추었다. 아군은 서대문에서 광화문으로 진출하면서 최후까지 참호 속에 숨어있던 적병을 계속 잡아냈다. 동서에서 중앙청으로 향해 돌입해온 유엔군과 국군은 광화문 내거리에서 합류, 간격의 손을 굳게 마주잡았다. 일주일에 걸친 치열한 시가전 끝에 수도 서울은 완전히 회복되고 중앙청 높이 태극기는 또다시 휘날리게 되었다. 때는 바로 9월 28일 정오 12시. 쇠에 점령하여 있던 90일간 서울 거리는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난 서울 거리는 다시 싱싱하게 소생하기 시작한다. 붉은 마수를 피해서 지하실로 천정으로 숨어다니던 창백한 얼굴의 시민들. 그들은 빛나는 태양 아래서 새삼스러이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었다. 다시 찾은 우리의 수도 서울, 자유와 평화의 상징인 수도 서울. 90일간의 전도에서 다시 수도 서울에 돌아온 이 대통령의 노안에는 깊은 감격의 빛이 서려 있었다. 승리의 명장 메가도 원수도 서울에 날아왔다. (9월 29일) 이 대통령은 서울 시민이 환영하는 가운데 6월 27일 이후 처음으로 다시 중앙청으로 들어왔다. 노 대통령은 메가도 총사령관의 인도로 적구가 불태운 의사당에 임석했다. 메가도 장군은 아직 전진을 털지 못한 장병 앞에서 서울 환도를 축하하는 감격적인 메시지를 낭독했다.
서울 거리는 환도를 축하하는 시민 행사로 들끓었다. 다시 찾은 자유와 평화,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 이제 다시는 뺏기지 않으리라고 저마다 가슴 깊이 다짐하는 것이었다. 서울을 완전히 수복한 유엔군은 38선 접경을 향해 진격을 계속했다. 임진강을 넘은 유엔군은 유서 깊은 고도 개성을 완전히 해방했다. 동란이 발발한 지 100일, 계속 38선으로 밀어닥친 아군은 여기서 일단 발을 멈췄다. 그러나 자유한국에서 침략군을 몰아낸 것만으로 어찌 만족할 수 있으랴. 죄악의 뿌리는 뽑아야만 한다. 수많은 애국동포의 원한을 풀기 위해, 아직도 도탄에서 헤매는 북한 동포를 구출하기 위해 우리는 진격을 계속해야만 한다. 메가도 유엔군 총사령관은 괴뢰군 총사령관에게 항복 권고문을 보냈다. 괴뢰군 총사령관에게 유엔의 재결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고문은 인명과 재산의 손해를 최소한도로 그치게 하기 위해 유엔군 최고 사령관의 자격으로 귀관과 더불어 현재 한국의 여하한 지역에 있는 것을 불문하고, 귀관의 주의하에 있는 전 군대에 대해서 나는 금으로 실시할 군사적 감시하에 무기를 버리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다글라스 메카도. 공산군은 물론 항복 권고에 응하지 않았다. 워커 8군 사령관은 드디어 38선 이북으로의 진격 명령을 내렸다. 때는 10월 초하루 오전 11시 45분, 북지를 향해 태국기는 38선상의 모증계를 건넜으며 자유의 십자군은 일제히 철의 장막 안으로 쇄도했다. 공산 괴뢰의 지배하에 5년 동안을 폭정과 탄압에 신음하던 동포들은 진주하는 국군과 유엔군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10월 10일) 국군 제3사단은 괴뢰군의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고 노도와 같이 원산 시내에 돌입했다. 발악적인 그들의 도가를 피해서 산으로 시골로 피난 갔던 시민들도 하나둘 자기 집을 찾아 돌아왔으며 시간은 다시 생기를 회복해 갔다. 국군과 유엔군이 가는 곳마다
악독한 공산도배들의 천인 공로할 죄악상은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보라, 이 참상을. 피를 나는 동족끼리 어찌 이다지도 참혹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비통에 젖어 몸부림치며 통곡하는 유족들. 오 원통함이요. 자기들이 죽인 무참한 시체를 자기들 손으로 끌어내는 붉은 살인자들. 이들은 과연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것일까? 원통하게 숨져간 애국 동포의 수요는 천이나 만으로 헤아릴 수는 없었다. 이 참변을 당한 지 1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니 앞으로 영원히 이날의 분노와 원한은 우리의 가슴속 깊이 못 박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군과 유엔군은 폐주하는 적을 쫓아 일각의 여유도 주지 않고 괴뢰 집단의 수도 평양을 향해 북진을 계속했다. (10월 19일) 평양은 완전히 해방되었다. 음모와 암살과 모략이 난무하던 도시 평양. 혈육을 갈라놓고 동족을 살육하고 조국을 팔아먹으려던 역적 김일성과 원형 스타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자유의 물결 속에 소생하는 평양시. 시민들의 얼굴은 밝기만 했으며 가슴을 펴고 대지를 활보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듯했다.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 평양에 나타난 이 대통령. 만세 소리는 하늘 끝까지 울려 퍼지고 애국가 소리도 벅찬 감격에 떨려 나왔다. 진격은 계속되었다. 평양과 함흥을 탈환한 아군은 일로 국경선을 향해 치달았다. 10월 20일 미 제11 공정사단의 일개연대는 평양 북방의 숙천과 순천 사이에 4,000명의 낙하산 부대를 투하하고 이어서 다음 날인 21일에도 1,800명을 투하함으로써 폐주하는 적을 일망타진하고 아군의 급속한 진격에 박차를 가했다. 서부 전선의 숙천, 순천 진출과 때를 같이 해서 중부 전선에서는 이미 맹산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동부 전선에서는 함흥을 거쳐 북위 40도 선을 돌파하고 홍원에 다다랐다. 이 대통령은 다시 자유를 찾은 동북의 요지 함흥을 찾았다. 열광적인 시민 환영대회에 출석한 대통령은 압제에 신음하던 함흥 시민을 따뜻이 위로했으며
자유를 그리워하던 시민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희망의 빛이 넘쳐 있었다. 파괴된 탱크, 불붙는 트럭을 옆으로 보며 진격은 계속적으로 계속되었다. 역사적인 대회전장 청천강 교두보를 사이에 두고 격전을 거듭하기 수차. 이제 청천강 푸른 물을 아래로 굽어보는 고지에서 유엔군은 진지를 구축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작전 준비는 완료되고 드디어 공격 명령이 전달되었다. (10월 24일) 격전지 박천은 드디어 아군의 수중에 떨어졌으며 역전의 아군 제1사단 분견대는 도무도 당당히 박천 시내를 행진했다. 시민들은 해방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박수와 만세로 우리 국군을 환영했다.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국군과 유엔군은 맹렬한 추격전을 계속했다. 현재 서부 전선에서는 선천을 통과하고 중부 전선에서는 10월 26일 국군 제6사단이 추산을 점령했으며 다시 동부 전선에서는 10월 24일 북한의 여항 청진을 완전 점령했다. 한국에서의 전세가 자기 편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되자 침략의 본거지인 모스크바와 북경에서는 새로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다. 이 음흉한 침략의 원형들은 과연 또 무엇을 획책했으며 스탈린 바로 옆에 시종한 모택동에게는 과연 무슨 사명이 부여되었을지. 한편 궁계에 몰린 북한괴뢰 집단은 소위 문화선전상 허정숙을 수반으로 하는 북한 여생 동맹 대표들을 북평으로 파견해서 중공의 군사원전을 애걸게 했던 것이다. 중공군 최고사령관 주덕은 이 자리에서 북한 인민을 해방하기 위해 의연군으로 조직된 중공군은 단연 무기를 들고 투쟁할 용의가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보라, 이것이 결코 허튼 수장만은 아니었으니 만주 광야에 집결된 100만의 대군과 우수한 탱크 그리고 신식 공군력은 그들의 흉계를 여실히 뒷받침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11월 5일 마침내 중공은 대구 압록강을 건너 남침을 감행해왔다. 인민과 해방의 미명하에 이제 가공할 침략이 감행되고야 만 것이다. 유엔 공군은 용약 기지를 떠나 적의 군사 목표를 맹타했다. 그러나 전국은 다시 정의의 사도들에게 눈물의 철수를 강요하게 되었다. 기억도 새로운 11월 29일 압록강을 뒤로하고 백설이 휘날리는 국경도시 조선을 떠나가는 국군 용사들의 쓰라린 취매를 뉘라서 헤아릴 수 있으며 강토 수복의 기쁨도 순간 볼때와 같이 밀려드는 중공군의 50만 대군을 맞아 작전상 철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으나 분함을 참지 못하는 장병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그칠 줄을 몰랐다. 말없는 전후, 힘없는 발걸음, 추위와 주림과 피곤에 시달리면서 눈물의 철수는 계속되었다. 살을 여이는 추위와 휘날리는 눈보라를 맞아가며 남부 여대, 피난민의 대열도 자유를 찾아 남으로 향해서 이어닿았다.
과감한 철수작전을 단행한 유엔군은 12월 20일 현재 38선 바로 북방까지 철수해서 중공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한편 북위 39도 이북에서는 흥남 교두보의 역사적인 대철수작전이 감행되고 있었다. 흥남 앞바다에 정박 중인 아해군의 맹렬한 한포 사격의 엄호를 받으며 수의 우세를 믿고 인해 전설로 물밀듯이 밀려드는 중공군을 맞아 지상군은 악전 고투해 미처 수송하지 못할 군수품은 적에게 이용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모두 폭파되고 파괴되고 마는 것이다. 멀리 해산진 청진까지 진격했다가 추위와 굶주림과 극도의 피로에 시달려 돌아온 국군 용사들, 장진호에서 혈로를 타개하고 돌아온 유엔군 용사들 모두 다 묵묵히 수송선에 몸을 담았다. 교두보 설치 이래 20여일인 12월 20일 국군을 포함한 12만의 유엔군은 자유를 찾아 남아하는 3만의 북한 피난민을 이끌고 흥남 교두보의 대단켈구 작전을 성공리에 완수했던 것이다. 불의의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워커 대장의 뒤를 이어서 리츠웨이 중장이 미제 8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일전을 시찰한 리츠웨이 장군은 전황을 살핀 다음 국군 용사들을 위로 격려하면서 자신만만한 어조로 중공 침략을 분쇄하고야 말겠다고 언명했다. 눈물의 철수가 과감한 철수로 옮겨진 지는 이미 오래다. 그칠 줄 모르는 이 철수작전은 드디어 수도 서울에까지 다다랐다. 두 번째 피난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서울 시민들. 서울 거리는 차와 사람과 피난 보따리로 대혼란을 이루었다. 매섭게 휘몰아치는 찬바람은 정처 없는 피난길을 떠나는 시민들의 발길을 더욱 무겁게 했다. 한강에 가설된 부견은 완전히 사람의 다리로 화하고 말았다. 꽁꽁 얼어붙은 마포강 얼음 위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초조한 모습의 피난민들. 백만 인구를 자랑하던 서울의 거리는 죽은 듯 고요함 속에 이 결의 기구한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다. (1월 3일) 드디어 중공군은 서울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했으며 한강 부교의 폭발을 마지막으로 아군은 서울을 완전히 철수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일사후제이다. 영등포역은 아우성치는 피난민으로 대혼란을 이루었다.
객차 화차는 말할 것도 없고 화차의 지붕 위까지 비난민으로 가득 찼다. 추위와 굶주림에 얼어 죽은 시체, 고리짝에 담겨서 얼어붙은 길가에 버려진 젖먹이의 가냘픈 울음소리. 이 참극을 빚어낸 붉은 전쟁 도발자들에게 영원한 저주 있으라. 철수는 계속되었다. 철수를 거듭하던 유엔군은 예정된 방어선에서 발을 멈추었다. 1월 10일 현재 서부의 평택, 중부의 원조와 영월, 그리고 동부전선의 삼척을 연결하는 150마일의 선에서 전선은 일단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 평택에서 일단 발을 멈춘 유엔군 용사들은 피 끓는 적개심을 달래면서 반격 개시의 명령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1월 20일 미국 국회에서는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국회에 참석한 트루만 대통령은 중공 정부는 유엔이 제안한 모든 한국 정전안을 거부하고 한국에 대한 무력 침략과 유엔군에 대한 대규모적 공격을 여전히 계속하고 적대 행위를 감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중공을 한국에 대한 침략자로 단정한다고 갈파했다. 이 자리에서 또한 트루만 대통령은 말하기를 대한민국을 침공한 북한 괴뢰의 배후에는 중공이 있고 다시 침략자 중공의 배후에는 야욕에 불타는 소련이 있어 중공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들 침략자가 폭력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무력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다고 그 결의를 표명했다. 이 미국 결의안에 의해서 1월 30일 유엔 총회 정치위원회에서는 44대 7로 중공 침략자 규정을 가결하고 다시 2월 초하루 유엔 총회에서도 중공 반대안을 44대 17로 가결했다. 미국은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력과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제공할 용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트루만 대통령은 민주 보루로서 가전 희생과 가전 고난을 겪고 있는 한국을 끝까지 도울 것을 확약했다. 수륙 만리 태평양 푸른 물결을 헤치면서 자유를 위한 정의의 성전에 참가하고자 일로 한국으로 모여드는 자유의 십자군.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불란서, 호주, 캐나다, 필리핀, 토이기, 태국, 그리고 에티오피아 등 유엔 각국에서는 침략자 중공을 경멸하기 위해서 속속 중원부대를 파견해 왔다. 중원부대의 응원을 받은 유엔군은 1월 15일 오산, 제천, 삼척을 잇는 전 전선 일대에 걸쳐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없이 흩어진 추악한 중공군의 시체들, 이것이 바로 침략자의 말로인 것이다. 토치카 속에서 완강히 저항하던 중공군도 강력한 국군 용사들의 엄습을 받고는 하는 수 없이 항복 기어나왔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중공군 포로의 가련한 모습을 볼 때 미움보다도 연민의 정이 앞서는 것이었다. 반격작전이 개시된 다음 날인 1월 16일, 아군은 수원을 재탈환했다. 이 전투에서 수원시는 그 태반이 폐허로 화했으며 유명한 수원성의 북문도 반쯤 날아가 버렸다. 1월 24일 현재 동부전선은 여전히 강릉선이었으나 중부전선의 영월과 원주 부근에는 괴뢰군과 중공군 5개 사단이 완강히 저항해서 일진 일대의 대적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반격작전이 개시된 지 한 달, 한 자씩 두 자씩 치열한 전투를 거듭하며 진격해오던 아군은 드디어 한강 남한의 포진을 완료했다. (2월 9일) 서울 일각에 돌입했다가 다시 철수한 이래 일진 일대를 거듭해가며 작전상 필요로 중부전선의 진출을 기다리기 또 한 달. 드디어 한강 도하 작전은 감행되었다. 3월 14일 일사후 대일에 꼭 70일 만에 국군 제1사단의 용사들은 죽음의 도시로 화한 서울 시내로 돌입했다. 잔족 소탕은 계속되었다. 최후까지 항거하다가 잡혀오는 중공군 포로, 국군 용사들은 집 속에 잠복한 중공군을 잡아냈다. (3월 23일) 문산지구에 도달한 유엔군은 이곳에 집결한 6만의 적을 포위 섬멸코자 과감하고도 화려한 육공협동작전을 전개했다. 미군 낙하산 부대 약 3,000명이 호련히 문산 상공에 나타나 백설의 꽃을 이루며 낙하한 것이다. 이리에서 낙하산 부대는 지상의 미 기갑부대와 호응해 일대 포위 작전을 감행했다. (3월 24일) 현재
유엔군은 서부전선에서 임진강에 도달해서 대안을 노리고 있었고, 중부전선에서는 춘천 의정부를 탈환한 후 계속 38선상으로 진출했으며, 동부전선에서는 이미 38선을 돌파한 후에 다시 북진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무렵 멀리 만주에 기지를 둔 소련제 미구 15제기가 드디어 국경을 넘어 한국전선의 그 모습을 나타냈다.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 유엔군 세이버제기도 용약 모함을 떠난다. 신안조 상공에서 제트와 제트 사이에 숨막히는 사상 초유의 제트기 공중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월등한 기술을 자랑하는 유엔 공군기의 상대는 아니었다. 보라, 아군기의 명중탄을 맞고 긴 불꼬리를 끌면서 떨어져가는 저 모습을. 한편 유엔군 북적기들은 북한 상공 깊숙이 출격해서 유유히 군사 목표를 찾아 맹렬한 북한의 세례를 퍼부었다. 한편 지상에서는 철원 북방까지 후퇴했던 적이 중계 대공세를 취해 의동까지 진출했으나 아군의 강력한 저지에 봉착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5월 중순에 다시 제2차 공세를 취했으나 역시 실패. 이동한 약 9만의 인적 손실을 본 적은 서울 점령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낭패한 스탈린은 밤을 새워 흉책을 강구한 끝에 드디어 침략전을 일시 단념하고 6월 23일 한국전쟁에 대한 화평 제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7월 8일 정전에 관한 예비회담 결과 개성이 회담 장소로 결정되었다. 무법의 침략이 감행된 지 2년 유여, 3차 대전의 서곡인가 싶었던 한국 동라는 이제 숱한 모순을 내포한 채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7월 10일) 오전 11시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한 가운데 회담 장소 만월장에 유엔군 측 수석대표 조이 제덕과 백선엽 소장이 그 모습을 나타냈다. 이윽고 적측 수석대표인 남일도 나타났다. 남일의 뒤를 이어 중공 대표도 도착했다. 서로 모순된 이상한 감정의 대립을 내포한 여기 회담 장소의 분위기는 그래도 외견만은 폭 화기 있게 보였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휴전회담은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장장 1년을 끈 끝에 다음 해인 1953년 7월 27일에야 겨우 타결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동안에도 적의 음흉한 침략 기도는 끝일 줄 몰랐으며 수도고지, 백마고지, 저경선 등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으나 적의 기도는 그때마다 철저히 분쇄되고야 말았던 것이다. 이것이 피로 얼룩진 상초투승의 역사다. 동란 3년 붉은 회오리 바람이 핥히고 간 자국은 너무나도 깊고 컸다. 피하의 인명피해만도 무려 200여만 명. 이 동란으로 인한 전쟁 미망인이 20여만 명,
전쟁 고아가 15만 명에 달했으며 이밖에 납북된 애국 인사가 8만여 명, 가옥 등 파괴가 60여만 동, 공업시설의 45%가 가동불능에 빠졌다. 또한 이 동란에서 소비된 총 전비는 제1차 세계대전 때 그것과 맞먹는 150억 달러에 달했던 것이다. 아름답기만 하던 금수강산은 일조의 폐허로 화했으며 가난하던 백성은 더욱 가난해졌다. 그러나 몇년 반세기를 이어내려온 민족의 정기는 죽지 않았다. 공산 도배들의 온갖 감언과 협박을 물리치고 자유제한의 품으로 돌아오는 반공 애국 청년들의 피맺힌 절기 속에서 우리는 이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동란에서 자유수호를 위해 보여준 한국 국민의 위대한 용기는 우리 인류 역사상의 길이 자유의 상징으로 기념될 것이다.